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불타고 있습니다.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산타아나 바람 영향으로 불길은 더욱 맹렬하고 불길은 더 멀리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버리고 불길에서 도망치고 소방관들은 불도저로 자동차를 밀어내고 불길 곁으로 가서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을 쓰러뜨릴 물이 동인한 지경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게 기적이라던 오늘 새벽 LA시 의원의 말은 쑥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2명이 숨졌고 사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어느 순간에라도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번지는 3군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LA 경찰이 소리칩니다. 아직 최악도 아닙니다. 한국의 태극기가 반으로 찢어진 시사 만평이 이코노미스트에서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계엄에 실패한 한국 대통령이 체포되길 거부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에 스스로 도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아메리카 포스트가 아메리카 확장, 제국주의 성향이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거듭 그린란드 매입을 말하자 그린란드와 덴마크를 넘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유럽은 다른 나라가 유럽 국경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보수당 지도자는 캐나다를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로 한다는 당선인의 아이디어를 현실 불가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신이 총리가 되면 현 총리처럼 말랑말랑하게 대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특별검사 보고서 가운데 선거 사기 혐의 보고서 트럼프 당선인에 관한 것 공개하고 기밀 서류 케이스는 공개를 일단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은 기밀 서류 케이스는 트럼프 이외에도 다른 2사람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편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공개 보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일 모레로 예정된 사업 사기 중범 선고 공판을 아예 차단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의 여동생이 오빠가 자신을 오랜 동안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했습니다. 알트만은 여동생의 주장을 부정합니다. 모닝커피가 심장 관련 질환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살면서 산불에 관한 보도는 사실 매년 하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보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불 지역이 또 보면은 이번에 3군데 산과 그 주변 지역이잖아요. 말리브라는 퍼시픽 팰리세이즈 그리고 파사디나 지역에 그런 이튼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실마 지역의 헐스트라는 산불이 나는 산악지역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딱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아주 부자이기 때문에 뷰를 무척 원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집값이 싼 산골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2개로 딱 나뉘어지고 한 5년 전부터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게 기후변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간이 풍경 좋은 그런 곳에 자리 잡는다는 집을 그 산속에 지어서 결국은 이제 인재와도 약간 연관된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난 5년 사이에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로스앤젤레스는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불타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9개월 동안 측정 가능한 강우량이 별로 없었던 물론 얼마 전에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엔 정말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저에게도 확 와닿습니다. 저도 이제 3군데 가운데서 산불이 일어난 지역에 아주 가깝게 살고 있는데 새벽에 잠을 자다가 방 안까지 너무나 그 산불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깥에 내가 혹시 불이 붙을 만한 것을 치워놓은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서 새벽에 잠자다가 나가보기도 했고요. 그리고도
그 산불 냄새 때문에 또다시 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이 오늘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지금 산불 비상사태 발효됐습니다. 바람이 시속 99마일로 부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탈출합니다. 소방관이 더 쓸 물이 없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군데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이라고 이름 붙였고 실마, 허스트 산불, 그리고 이튼 캐년 가까이 그 엘타디나, 패사디나 북쪽이죠. 이쪽 샌 가브리엘 마운틴 있는 곳 이렇게 삼각형으로 허스트가 꼭지점에 있고 그리고 해안가에 퍼시픽 팰리세이즈, 저쪽 내륙 지역으로 이튼 파이어 이렇게 돼 있어서 뭐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만 한 3만 명 정도가 대피령이 내려졌고 워낙에 그쪽 지역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어떤 그 차터 스쿨도 있고요. 그 차터 스쿨도 지금 겨울 방학이기 때문에 문 열지 않았지만 뭐 교실도 그렇고 번갈로도 그렇고 많이 불탔답니다. 불길이 압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Real Inn이라고 말리부의 그 시푸드 유명한 레스토랑 36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장사를 했는데 뭐가 남았는가 너무 걱정된다. 주인분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패사디나 지역에서는 주이시 템플 앤 센터 완전히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말리부 지역에 그 게리 하우스 그쪽 게리 그 박물관 말고요. 저 위에 있는 것 말고 그 게리 하우스의 뒤채는 지금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로스앤젤레스 여기저기서 굉장히 그러니까 취약했던 산불에 화재에 노출돼서 불타고 있습니다. 항상 그 위험의 경계에 있다는 것은 있었지만 이번에 너무나 뚜렷하게 잠자면서도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화염이었고요.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너무 많았죠. 말씀드린 대로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면 산불에 가까이 가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바람이 시속 99마일로 부니까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을 하겠습니까? 전부 자동차를 버리고 탈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점점 뭔가가 발달되고 부유해지면서 산속에 길을 놓고 수도관을 파묻고 전기선을 묶고 해서 그쪽에 멋진 곳에 살고 있으면서 자동차도 좋은 걸 타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버립니다. 자동차도 버리고 그냥 발로 손으로 뛰면서 도망쳤고 그럼 불길을 잡아야지 되니까 소방관들은 전부 불도저로 그 비싼 자동차들까지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무슨 그 의료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 있죠. 휠체어 타고 전부 대피했고 말리부 같은 경우 야자수로 그 팜트리로 딱 그 대표가 되는 그런 지역도 완전히 그 팜트리가 뭐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사람은 막 뭐 불이 저쪽에서 불씨가 있고 이러는데 말들 거리로 막 이제 끌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요. 아무튼 게리 빌라 그쪽 뒤쪽은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만 지금은 아직 뭐 어느 정도나 불이 탔는가 이런 걸 알 수 없지만 3,000에이커 이상 태웠다고 하고 뭐 3만 명 이상이 대피했다고 하고 산타모니카까지 9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이쪽에도 일부 지역에는 대피 명령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튼 파이어와 연결되고 하는 또 실마 지역의 그 헐스트 파이어와 연결되는 그쪽 주변도 지금 뭐 글렌데일이라든가 일부는 대피령이 내려진 라케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대피령이 내려질 수 있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아주 생생하고 바람이 너무 맹렬하고 그리고 아주 빨갛거나 까맣거나 완전히 연기가 하얀 연기가 까맣게 됐거나 그 사이에서 빨간 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화면을 보더라도 무섭고요. 아직은 불에 탄 건물의 숫자나 무척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친 사람 그 숫자를 세기에는 이른 상태입니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과 그 외곽지대 여기가 다 자연이 만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산타모니카 산이죠. 또 머드고 산맥이죠.
샌 가브리엘 산맥, 버드고는 그 헐스트고요. 해서 완전히 그 광활한 그 산맥이 지금 세 개가 꼭지점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불타고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기후 변화가 들어가죠. 더 극심하고 빈번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싸니까 그쪽으로 가고 유명한 LA의 인사들은 뭐 완벽하게 전망을 찾아서 그쪽으로 가고 지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살고 있는 집 주변 사람들도 대피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지금까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에서 그쪽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사를 가고 그러면 더 인간의 활동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고 합니다. 산타아나 바람이 딱 부는 시기잖아요. 악마의 데빌 윈드라고 부르는 산타아나 바람. 아주 더군다나 추운 때 이렇게 부는 뭐 요즘 그다지 춥진 않지만 이 바람이 해안을 향해서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오고 또 무슨 뭐 비정상적으로 습했던 2년 뒤에 지금은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지금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불씨를 산타아나 바람이 멀리까지 운반을 해주죠. 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요.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하는데 보니까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아직 최악이 아니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 더 멀리 북쪽 이런 쪽으로 가면 산타바바라부터 멕시코 국경까지 광활한 지역이 여전히 그 화재 경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요. 도시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도 완전히 뭐 거리에도 막 바람이 울부짖는 것처럼 나무와 전선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보통 이런 때는 나무가 쓰러져 있거든요. 큰 나무도. 근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쓰러져 있고 그리고 나뭇잎들도 다른 때보다 훨씬 많았던 것 이런 거 보였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비상사태 선포했고 연방재난기금 요청했습니다. 빨리 요청했겠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재선에 나갈 때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그 지원을 했었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너무 서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산불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캘리포니아주는 거기는 민주당이잖아 하면서 기금을 주지 않으려고 해서 참모들이 막 지도 보여주고 여기는요 똑같은 캘리포니아라도요 오렌지 카운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곳입니다 해서 돈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기금 신청을 한 것 같고요. 로스앤젤레스 시민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자연에 대해서 이런 자연의 거대한 악마와 같은 바람과 그 불길에 의해서 약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그 상기시킨 거고요. 자, 이런 일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냄새를 맡기가 저희 사무실 안에도 보니까 이 산불 냄새가 오고 있던데 이런 것들, 굉장히 취약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우리의 그 위험한 곳, 경계까지 이렇게 쉽게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당연히 이제 그 학교 그 개학하고 하는 곳은 휴교하는 곳 너무 많고 다른 때와는 달리 그 리포터들도 완전히 그 중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마스크도 아주 제대로 된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고 바람은 계속 불고 있고 불길은 더 번진다고 하고 정말 지금 로스앤젤레스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위험한 상태는 자연이 훨씬 많은 거죠. 아무리 인간의 어떤 활동이 그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순전히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으로 엄청나게 지금 또 불길이 번지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똑같은 불길, 더 무서운 불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많은 분들께서 거의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나 맥을 한번 쭉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코노미스트는 한인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사를 보도한 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보도한 거기 때문에 한국의 불길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이요. 태극기가 완전히 반쪽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이쪽과 저쪽에 남자가 서 있는데 각자 그 태극기에 이렇게 말하는 태극기가 말풍선이에요. 지금 서로 다른 말들을 하면서 찢어진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목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당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한국 대통령인데 대통령 자신이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있다. 계엄령 시도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초에 한국의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의도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지만 그때 두 가지를 딱 생각했는데 하나는 취약하다. 야, 이렇게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모델로 보이는 국가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 취약성이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회복력.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딱 결집을 해서 이거 막았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력이 역시 대한민국은 최고야. 이런데 세 번째 다시 취약성이 부각된다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헌법 위기 더욱 심화됐고요. 정파 간의 전쟁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 왜 계엄을 했는데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응 자체도 비난을 하는 보도를 하느냐는 비난을 제가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체포하려는 그 경찰 공수처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로 한 경호실 간의 정말 유감스러운 대치 상황이죠. 똑같은 국가기관인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코노미스트 표현입니다. 같은 국가지만 같은 국가가 같은 국가가 아니다. 이 태극기가 찢어져서 말풍선이 다른 거. 이건 국민과 국민 사이도 되고 공수처와 이 그 경호팀 사이에서도 되는 거죠. 바리케이트로 지금 막고 철조망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 불법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만한 빌미를 줬습니다. 지금 무슨 내란 혐의를 그 탄핵 거기서 또 뺐다던가 공수처가 이걸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맨 뒤에 제가 미국의 이 법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억울할지라도 그 시스템 자체의 그 매뉴얼 자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 예민한 시기에 너무 중요한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이. 이걸 다 주도해 가고 있는 야당이 그런 얘기를 해서요. 그리고 이제 다시 체포영장은 연장 승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체포할 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몇천 명이 간다고 하고 또 그 안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충돌이 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 태극기가 지금 찢어진 상태인데요.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으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의 수호자로 이름을 날렸고 또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반대의 일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도 수치스럽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도 큰 수치스러움을 안겼다. 이게 중요하네요. 대통령 관저는 외국 대사관이 아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대통령 관저 자체가 주권을 가진 어떤 면책특권을 가진 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관저는 그 관저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의 그 국가의 법률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그 원칙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공수처 체포영장에도 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랬잖아요. 또 공수처가 하는 게 맞는가? 공수처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여지를 아무튼 줬다는 얘기인데 한국의 또 임시 지도자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면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이건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들을 얘기를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한덕수 권한 대행이 탄핵에 대해서 그 탄핵 그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했다 해서 또 탄핵을 했죠.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주당이 임시 대통령을 서둘러서 축출함으로써 한국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전혀 토론이라든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거기까지는 용인이 됐는데 과연 이 한덕수 총리도 다 알았던 일로 탄핵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대통령 대행이 되기 전에 그걸 알면서도 대통령 대행을 시켜놓고는 너무 서둘러서 탄핵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럼 그 뒤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뭐 재정부 장관, 부총리 대행, 대통령 대행. 한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항공 참사는 아주 능숙하게 잘 대응을 했는데 지금 또 최상목 그 대행은 정치적인 것에서는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통제력을 행사할 만한 정치적인 그가 갖고 있는 힘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치주의도 막 약화됐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무슨 뭐 영장을 내고 뭐 법원의 판단이나 뭐나 이런 게 지금 다 오히려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조금만 더 나가면 상대가 지금 내란을 일으켰다고 주장을 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한 신뢰 같은 거 지금 다 떨어졌고 스스로 가장 그것을 믿어야지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위 계통도 엄청 약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시기에 찾아왔다는 거죠. 1월 6일에 나가는 미국의 국무장관이긴 하지만 앤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했고 그때를 딱 겨냥해서 뉴스가 하도 많아서 전해드리지도 못했어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뭔가 좀 테스트하는 메시지였지만 그렇지만 한국의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격동의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그 문제를 다 처리할 때까지 외부에서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거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여전히 하루가 여삼춘데 몇 개월 앞으로 미뤄져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제 뭐 형사고발과는 별개죠. 별개로 막 시작돼서 1월 14일에 본격적인 심리가 열릴 예정이고요. 물론 한국 사람들의 3분의 2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지 된다고 믿지만 그 문제에 대한 태도조차 당파적입니다. 미국과 똑같습니다. KBS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KBS를 인용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는 96%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은 84%는 이 사건 자체가 기각돼야지 된다고 믿는답니다. 똑같죠?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 기반은 또 대통령이 가장 아주 저질적인 본능을 부추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직 인스턴트한테 그 본능할 때 베이시스트라고 붙여서 그 아주 저질적인 본능을 부추긴 게 이게 이제 그 관저 앞에서 대리인이 이건 뭐 전쟁이다. 굉장히 실존적인 용어잖아요. 격앙된 어조로.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지지자들은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다시 돌려놓기 위한 이 전쟁의 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초기의 공격에서는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취약성도 있었지만 회복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미래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LA의 불길이나 한국의 불길이나 지금은 번지는 중이지 진화되는 중은 아닙니다. 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저쪽 서쪽이죠. 그 집도 지금 대피령 내려졌답니다. 잠시 뒤에는 지난 주말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냥 아메리카 고립주의로 나간다고 하더니 이거 아닌 것 같아. 확장주의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진심인지 아닌지 진심과 아닌 것이 섞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죠. 본인은 알고 있을지 아니면 본인도 그때마다 흔들릴지 알 수 없는 일인데 이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점점 번지는 것 같거든요. 잠시 뒤에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캐나다 51번째 주로 편입? 이 내용과 둘러싼 다른 나라들의 반응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그 아메리카 포스트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분명하게 얘기한 것을 제가 방송할 때 기자회견을 했고요.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에는 어쩌면 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안 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적인 압박으로 뭐 미국의 뭐 쉬운 한계주로 편입을 시킨다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또 새로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대서양 일부죠. 멕시코가 있고 멕시코만에는 그 주변 국가가 미국과 멕시코와 그리고 이제 쿠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멕시코만으로 불렸죠. 대서양 안에 들어있는 그곳을. 그래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그 지지자들이 좋아하는지 정말 지지합니다. 특히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매트 게이츠. 지금은 이제 방송인이죠.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강력한 지지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도 연방 하원 의원도 야 이거 내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이 정부의 지도에서 이 변경을 멕시코만을 그 아메리카만으로 하는 것을 그 법안을 내가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딱 차고 나왔습니다. 근데 세계 다른 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제 그 기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요. 질문 자체를 말씀드리면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갖기 위해서 군사력이나 경제력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압박을 넣는 것은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할 겁니까? 배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압박도 배제하지 않고 군사적인 압박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경제 안보를 위해서 뭐 그린란드라든가 아니면 또 그 파나마 운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뭐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자신이 그 좋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군사력 사용한다 만다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냥 말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고 뭐 어느 만큼 받아내겠다고 하다가 조금 적게 받아내려고 이렇게 처음에 세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특히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령이기 때문에 뭐 자치령이지만 덴마크에서 중요한 것은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때 군사력으로 뭘 쓰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나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봅니다. 이 얘기는. 그럼 나토는 한 국가가 딱 그 공격받으면 우리가 공격받은 것과 똑같이 나토 가입국인 미국을 나토 가입국인 다른 국들이 이거 같이 전쟁을 치러야지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오지 않겠죠. 누가 그 설득을 하던 양보를 하던 그래도 어쨌든 지금 미국의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대통령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캐나다를 쉬운 한 번째 주로 병합하는 거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엄청 낮죠. 그냥 사람들은 관세 위협하려고 한다. 뭐 이런 뭐 트럼프가 다시 들어가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과의 이런 뭐 USMCA 이거 본인이 해놓은 건데 그것도 다시 협상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같은 과잉 반응을 즐기는 듯 보인다. 강하고 좋잖아. 제가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듣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강한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어? 좋아해. 그 본인 생각이나 그렇죠. 요즘 같은 때에 요즘 같은 이런 국가에서 힘이 있다고 그 무력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뺏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는 그것을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린란드를 우리가 사겠다. 안에도 산불이 들어와서 목이 잠기고 있네요. 그러자 그린란드와 덴마크를 넘어선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요. 장 노엘 바로 프랑스 그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이 다른 세계의 어느 국가든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유럽의 주권 국경을 공격하도록
허용할 가능성 없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해서 어느 국가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이 그 그린란드를 점령을 하겠어요? 공격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도 캐나다에 지금 물러나는 총리는 뭐 관세 붙인다 하니까 막 달려와서 비는 식으로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들어갈 자리에 있는 새로운 그 총리 캔디데이트는 저렇게 약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할 것이냐?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적자 생존의 시대로 접어들었나요? 그렇다면 나의 답변은 예입니다. 이게 이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얘기할 때 강자가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원래의 적자 생존의 의미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는다는 번식에도 성공하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자 생존의 시대로 지금 들어갔나요? 하면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고 그냥 뭐 빌면서 그냥 뭐 걱정해야지 될까요? No. 깨어나야지 됩니다. 힘을 키워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그 첫 임기 때에도 막 그 나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유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 때 유럽의 국가들이 막 그 당시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가 어디 회의에서 막 이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하고 트럼프를 좀 약간 윽박지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다가 얼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국내에서도 있었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그 대통령을 당시에 마치 어린애처럼 취하는 것 같은 그래서 공화당으로부터 엄청 비난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얼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트럼프와 4년 관계를 지내왔는데 그때 한번 겪었기 때문에 뭐 기후변화에서 막 탈퇴하고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안 된다. 유럽 자체의 방어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뭐 공격할 수도 있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유럽에 대해서 맘대로 할 수도 있어. 이것도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이런 뜻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린란드 수도 그 누크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이 갔었던 거기서 덴마크의 방송사가요. 데니쉬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 취재를 한 스테판 크레크 그 특파원이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그 그린란드에서 얘기를 나눈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영토를 장악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 말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린란드가 외부 세력의 식민지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건 어제 그 아들이 술집에서 만난 사람 뭐 마가 모자 씌운 것인지 본인이 쓰고 있었던 건지 그린란드에서 그 마가 모자를 구입해서 쓰고 있었던지 막 사진 찍고 그린란드에서 우리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지지해요.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덴마크 그 방송국의 특파원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지금 중국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거 허위 발언입니다. 그래도 파나마 외무장관이 운하를 그 운영하는 유일한 손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그 손은 파나마 사람이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일이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이거든요. 트럼프 당선인도 갑니다. 어제도 또 카터가 그 파나마 운하의 그 운영권을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대단한 실수다. 지금 숨지고 내일 모레 장례식 치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물론 미국이 돈 주고 미국에 또 이득이 있으니까 미국이 거길 통해서 엄청난 그 물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어서 만들어 놓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하도 남미에서 제국주의라고 하고 또 파나마 국민들도 시위를 하고 하니까 제국주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결국은 이제 그 파나마에게 그 운영권을 중립으로 유지한다만 하고 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보수 비용도 들고 많이 운영 비용도 들잖아요. 그런 걸 점점 중국이 많이 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니 왜 우리에게 비싸게 받아? 국가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컨테이너로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은 잘 지내고 있고 미국은 이거 우리에게 돌려줘야지 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국주의가 싫다면서 파나마 운하를 돌려준 지미 카러와 결국은 미국을 위해서 아메리카 포스트만 얘기를 한다는 고립주의로 간다던 트럼프는 결국은 지미 카러와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이제 트럼프 그 당선인이 한 말 가운데 파나마에게 일정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나마에서 무슨 소리. 우리 그런 말 들은 바도 없고, 그런 말을 들어야지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말한 거,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다. 처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일기 대통령을 시작할 때 미국 매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거짓말할 때 일일이 거짓말이라는 표현 안 했습니다. 대통령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거짓말이라고 안 했잖아요. 파나마에서 뭐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다? 그거 사실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죠.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다. 트럼프가 아직 우리에게 어떤 제안도 하지도 않았고 우린 그런 제안을 받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캐나다의 보수당 대표가 피에르 볼리에브라는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이 미국의 51번째 주로 캐나다를 한다. 여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는 위대하고 독립적인 국가다. 캐나다는 절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 점을 딱 찍었어요. 끝. period. 그리고 미국은 우리의 좋은 친구고 알카이다 911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일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캐나다가 지원했고 뭐 그랬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어떤 그 원래 시장 가격보다 싼 값으로 이웃이니까 물건을 공급한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그 품질의 믿을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미국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수천억 달러의 미국 상품도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뭐 경제적인 힘을 사용할 의도는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는요.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되면 우리는 이웃나라 미국이잖아요. 군대를 재건하고 국경 통제권도 되찾고 캐나다와 미국을 모두 안전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정도 반응 나왔고요. 물러나는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튜리도의 말이 이게 아주 뭐 저는 들어오던데요. 귀에. 캐나다가 미국의 일부가 될 가능성은 지옥에 눈덩이가 있을 가능성만큼도 없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산불은요. 하늘빛도 무섭고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저 바람의 기세, 불길의 기세가 정말 무서울 그럴 정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요. 직원 4%, 100명 정도 또 해고한답니다.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가 사주로 있는 그 신문입니다. 지금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그 선거에서 그 카멜라 해리스 그 사설에서 공식 지지하지 않고 그 뒤에 사실은 저는 지난주에 제가 제일 그 좋아하는 그런 그 시사 만평가가 엔텔레스라는 그 시사만평가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만뒀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사만평을 그렸는데 그 시사만평이 그 트럼프 발 아래 다 무릎 꿇고 돈 갖다 바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제프 베이조스와 LA 타임스의 패트릭 순시용 그리고 또 누구였죠? 마크 저커버그 또 ABC 방송 미키 마우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려서 그걸 이제 그 편집팀이 어피니언 편집
기업자들이 그거 못 내보낸다고 했답니다. 했더니 이제 엔텔레스 씨가 얘기하기는 이분 뭐 퓰리처상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시사만평가가 받을 수 있는 상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시사만평이 보여주는 것이 불분명하다던가 할 때는 서로 다시 의논을 해서 다시 그리기도 하는데 이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의 시사만평가로서의 의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그리겠죠. 훌륭한 시사만평가니까. 그럴 정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 그 뭐 사설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구독자들 엄청 떨어졌고 그 전에도 신문이 수익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줄어드는 수익 때문에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지난해에도 직원 수 10% 정도 줄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이렇게 보면서 모든 것은 전성기가 있다. 그 전성기가 길이를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 전성기의 그 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지만 전성기는 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은 물론 그 시대적인 것도 있죠. 이 인쇄 매체가 디클라이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제 베이조스라는 사람 돈 버는 것이 목표인 것인 사람이 이 언론사의 사주가 됨으로 인해서 훨씬 그 뭐 전성기에 그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완전히 전성기는 아니었지만 그런 것을 추락하는 그 시기를 당겼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 여동생이 오빠가 자신을 오랜 동안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했습니다. 알트만은 여동생 주장을 부정하면서 부정하는 것을 X에 쭉 그 한 장짜리 성명서로 쓰고 여기에 이제 엄마, 동생들 이름도 같이 썼습니다. 여동생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제 미주리에 그 소송장을 냈는데 애니예요, 이름이. 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정기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했고 마지막으로 나를 성학대한 것은 그는 성인이었고 나는 미성년자였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3살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애니라는 그 샘 알트만의 여동생이 지금은 31살, 샘 알트만이 30살이네요. 샘 알트만이 39살입니다. 미주리주는 그 31살까지 어린이 때 성학 때 받은 것도 31살 때까지는 소송이 가능해서 지금 아마 한 것 같은데요. 주장은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오빠에 의해서 조종당했고 길들여져서 막 성행위도 이상한 성행위도 막 하라고 하고 강간, 성폭행, 추행 온갖 것을 다 했다. 그로 인해서 본인이 신체적으로도 상해를 입었고 감정, 우울증 뭐 이런 것을 했다는 거고 지금은 이제 홈리스인 것 같아요. 일은 해요. 무슨 뭐 마리화나 그 가게에서도 일도 하고 하는데 이 알트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정하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가족들을 돌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내가 여동생의 빌과 렌트비를 줬다. 안정되도록 노력을 했지만 언제나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2021년 이후에 서로 말 안 하고 연락 안 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샘 알트만 자산이 20억 달러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오픈 AI도 뭐 그 점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가장 미국에서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샘 알트만입니다. 빈곤을 끝내야지 된다 해서 3년 동안 1,000명의 저소득층 참가자에게 매월 $1,000를 주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런 내용이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모닝커피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많은데 간추려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지역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대피하고 있고 아직도
진화율은 0%입니다. 버려진 차량 때문에 도로가 지금 막혀 있었고요. 불도저로 말하자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버려진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카운티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 다 폐쇄됐고요. 그리고 화성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완전 공포적인 영상입니다. 또 캐런 베스 LA 시장이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없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네요. 지금 가나에 가 있거든요. 전례 없는 로스앤젤레스 재난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실 수 있는 건 주의를 하셔야지 되겠고요. 주변 가족들도 조금 돌보셔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뭐 준비된 뉴스를 못 전해드린다 할지라도 조금 한 말씀 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금요일로 예정된 34건의 뉴욕의 뭐 중범죄 사업 사기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선고 공판이 선고 형량이 있는 날이잖아요. 선고 형량 이걸 안 하려고 하다가 뉴욕의 고등법원에서 해라 했고 다시 지금 연방 대법원에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건 이제 뉴욕 그쪽의 것을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진보적인 그 대법관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개되길 원치 않았던 특별검사의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것과 기밀 서류 이 두 가지 중에서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수사는 케이스는 다 기각했지만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건 대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기밀 서류는 공개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무슨 나우라는 그런 그 군 출신으로 백악관부터 이제 시종 비슷하게 일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월트 나우타네요. 부동산 관리인 말하려고 이 두 사람 재판이 걸려 있어서 괜히 이런 거 편견이 있다 싶을까봐 안 한다. 대신에 상하원의 사법위원회의 위원들은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일반인들은 못 보는 거고요. 볼 일 없을 겁니다. 재판이 끝날 수가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을 뭐 사면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연방 법무장관도 그냥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받지 않게 이거는 뭐 공개를 트럼프 당선자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안 한다. 지금 미국 이렇게 되고 있고요. 10초 남았어요. 커피를 시간대가 중요하답니다. 모닝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하루 종일 마시는 사람이나 안 마시는 사람보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30몇 %, 전체적으로 사망할 확률은 16% 적다. 이게 10년 동안 영국의 무슨 대학교 전문가들이 한 조사 결과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